오늘의 이야기는 평온한 노후를 꿈꾸던 65살의 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딸의 절박한 전화 한 통으로 평화롭던 일상이 무너지고 거대한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던 한 가족의 잔인하고도 시린 기록입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딸은 울먹이며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간 그곳에는 온몸이 젖은 채 가방 하나를 들고 길게 서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딸의 신혼집 창문에서는 그 누구도 내려다보지 않았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흔한 부부싸움 끝에 홧김에 집을 나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데려온 다음 날 집으로 찾아온 사람은 사과하러 온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굳은 표정의 경찰들이었죠. 대체 그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결혼 생활 동안 딸은 어떤 말 못할 상처를 견뎌온 것일까요? 닫힌 문 뒤에 숨겨진 창밖에 비바람보다 더 시리고 잔인한 비밀. 치유하는 삶의 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비바람 치던 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미숙입니다. 올해 65이죠. 초등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직한 뒤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 지윤이 때문이었죠. 그날 밤은 바람이 무척 거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비가 쏟아졌죠. 연속극 한 편을 보고 부엌에서 차를 우히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평소 이 시간에 그것도 이렇게 늦은 밤에 전화를 걸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목소리가 아니라 거친 숨소리와 울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좀 데리러 와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겼습니다. 마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내는 비명 같았죠. 제발, 빨리 와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지윤아, 어디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이는 대답 대신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파트 밑이야, 엄마? 나 정말 못 버티겠어. 겉옷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가방도 잊은 채 열쇠와 휴대폰만 들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하늘도 딸의 울음소리를 들은 건지 성난 듯 빗줄기를 퍼부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옷이 반쯤 젖어 있었고 핸들을 잡은 손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아 딸이 사는 인천 송도로 향했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돌려도 앞이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그 밝던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위태로워진 걸까? 3년 전만 해도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던 아이였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으며 엄마 나 상훈 씨 정말 사랑해. 걱정 마. 라고 속삭였죠. 사위 상훈이는 반듯한 외모에 말투도 온화하고 효심도 깊어 보였습니다. 사돈댁인 박금예 여사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사부인 걱정 마세요. 우리 지윤이 내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할 테니까. 처음 반년은 평화로웠습니다. 지윤이는 가끔 전화를 걸어 상훈이가 설거지를 도와준다거나 집을 북유럽풍으로 예쁘게 꾸몄다며 자랑하곤 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통화가 짧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피곤하냐고 물으면 그저 괜찮아 엄마, 걱정 마 라고만 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 들렀더니 식탁 위에 정체 모를
한약 봉지가 있더군요. 지윤이는 시어머니가 몸보신해서 아이 가져야 한다며 지어준 거라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가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에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겁니다. 특히 1년 전 사돈이 손주 보기 편해야 한다며 전라도 광주에서 아예 아들 집으로 짐을 싸들고 올라온 뒤로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달려간 2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우산을 든 차에 달려갔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길 전신주 아래 지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젖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습니다. 그 눈빛 마치 불길 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아이처럼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눈이었습니다. 옆에는 붉은색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지퍼가 덜 닫혀 그 틈으로 젖은 옷가지들이 삐져나와 있었죠. 지윤아, 제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자. 아이의 몸이 움찔하며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 텅 빈 눈에 아주 작은 생기가 돌더군요.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제게 팔을 뻗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아이의 몸을 끌어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억울함이 제 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이는 제 품에서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집이 없어. 저는 아이를 부축하고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층 아파트 창가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내려다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욕실로 밀어넣고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챙겨주었습니다. 생강차를 끓여 내놓으니 아이는 담요를 두른 채 떨리는 손으로 컵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마시렴. 천천히 말해도 돼. 제가 곁에 앉아 다독이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선뜻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손바닥에 벌겋게 부어오른 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짓눌린 자국이었죠. 결국 아이는 둑이 터지듯 제 품에 쓰러져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바람 치던 밤, 딸이 겪은 지옥 같은 일련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극은 1년 전 시어머니 박금예 여사가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짐 가방 한두 개겠거니 했지만 상훈이의 채는 커다란 보따리들이 7, 8개나 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가지보다 더 기괴한 것들이 가득했죠. 노란 부적 뭉치 고약한 냄새가, 나는 말린 풀떼기들, 그리고 붉은 천에 쌓인 반 미터 크기의 기괴한 신상까지요. 삼신할머니를 모신다며 가져온 그 신상은 눈매가 사납고 색칠이 번져 있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지윤이가 당황해서 묻자 사돈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신을 모셔야지. 집이 너무 차갑고 기운이 없어서 아이 소식이 없는 게야. 내가 고향 용안절에서 삼신님을 모셔왔으니 이제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실 게다. 지윤이 부부가 거금을 들여 꾸민 깔끔한 거실은 박 여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윤이의 반대를 무시하고 거실 TV장 한가운데에 그 기괴한 신상을 앉혔습니다. 지윤이가 아끼던 인테리어 소품들을 치워버리고 붉은 향로를 놓았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대는 통에 온 집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고 벽지는 누렇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향 냄새가 너무 심해요.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지윤이가 조심스럽게 항의하면
박 여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다 복이야. 네 정성이 부족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데 어디서 토를 다느냐. 더욱 기가 막힌 건 침실까지 손을 댔다는 겁니다. 박 여사는 어디서 용하다는 직관을 불러오더니 침대 머리가 서쪽이라 기운이 다 빠져나간다며 주말에 상훈이를 시켜 침대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침대 머리가 옷장문을 가로막는 바람에 지윤이는 매일 아침 옷 한 벌 꺼내려 해도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어야 했습니다. 상훈 씨, 이건 너무 불편해. 지윤이가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그 착하던 남편은 인상을 쓰며 말했답니다. 에이, 어머니가 다 우리 잘 돼라고 그러시는 건데 좀 참아줘. 옷 꺼내는 게 좀 불편한 게 대수야.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기괴한 신상도 매캐한 향 냄새도 가로막힌 옷장도요. 순종하면 가정이 화목해질 거라 믿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양보는 더 큰 침범을 불러왔죠. 엄마, 내가 상훈 씨한테 그랬어. 어머니 신앙은 존중하지만 우리만의 생활 공간도 지켜달라고. 그랬더니 상훈 씨가 알았대. 자기가 말해보겠대. 그런데 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 엄마 지윤이가 요즘 예민하니까 좀 살살 해줘라니.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는 당장 아들 꼬드겨서 고부간을 이간질하냐고 난리를 치고 상훈 씨는 금세 말을 바꿔서 엄마 화내지 마. 난 그냥 해본 소리야라며 꼬리를 내리더라고. 그러곤 나한테 와서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거야. 지윤이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욕하면 상훈 씨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 다 끝나면 나한테 와서 우리 엄마 입이 저래서 그래 네가 이해해라며 달래는 척해. 엄마, 내가 언제까지 혼자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상훈 씨는 절대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 지윤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건 바로 그 한약 때문이었습니다. 풍수지리니 기운이니 하는 것들로 부족했는지 박 여사는 식단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시골 용한 약방인지 무당인지에게서 얻어왔다는 출처불명의 약재들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윤이가 아끼던 수입 향신료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주방에서는 커피향, 대신 고약하고 쓴 한약 냄새만 진동했습니다. 매일 밤 박 여사는 낡은 약탕기 앞에 붙어 앉아 거품이 일어나는 검은 액체를 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윤이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는지 눈을 부라리며 지켜봤죠. 상훈이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참아. 어머니가 다 우리 생각해서 저러시는 건데. 이게 다 조상님들의 지혜야. 약을 마시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윤이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가시지 않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축 늘어지기 일쑤였죠. 이상하다 느낀 지윤이는 몰래 다니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결혼 전 검진부터 지윤이를 봐왔던 황 선생님은 지윤이의 설명을 듣고 그녀가 챙겨온 약찌꺼기를 보더니 안색이 급변했습니다. 지윤 씨, 이 약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성분이 너무 불분명해요. 그리고 지윤 씨 검사 결과는 아주 정상입니다. 문제는 지윤 씨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분도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사실 황 선생님은 이미 암시를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상훈이의 정자 활동성이 기준치보다 낮았던 것이죠. 서양 의학의 전문적인 진단을 손에 쥔 지윤이는 이제야 방역할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다시 검은 약사발을 내밀었을 때 지윤이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안 마셔요. 지윤이는 황 선생님의 진단서를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대요. 이 약 마실 필요 없다고요. 상훈 씨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마치 폭약에 불을 붙인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진단서를 빼서 읽지도 않고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양의사 놈들이 뭘 안다고 걔들은 돈밖에 몰라.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건강해. 어디서 감히 내 아들 탓을 해. 네가 씨바디 노릇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억울한 사람을 잡아. 미친 듯이 날뛰던 박 여사는 주방으로 달려가 지윤이가 몰래 버렸던 약 찌꺼기까지 뒤져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약재들을 들고 상훈이에게 울부짖었죠. 아들아, 이것 봐라, 내 마누라가 내가 정성껏 달인 약을 버렸다. 우리 집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상훈이는 그 광경을 보며 우유부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윤이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네가 지금 제 편을 들어 상훈아 똑똑히 들어라. 오늘 이 약 안 마시면 우리 집안 며느리 아니다. 박 여사는 다시 약을 다렸고 이번엔 펄펄 끓는 약사발을 들고 지윤이 앞에 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애로움은커녕 도끼만 가득했죠. 지윤이가 뒷걸음질치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못 마시겠어요. 상훈이는 어머니의 히스테리와 아내의 눈물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효도라는 비겁한 천칭을 어머니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윤아, 그냥 마셔. 응,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마셔줘. 제발 우리 엄마 화나게 하지 말고. 지윤이가 끝까지 거부하자 박 여사는 아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음 순간 지윤이는 믿었던 남편의 강한 손에 양팔을 붙잡혔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약사발이 입가로 다가오는 걸 공포 속에서 지켜봐야 했지요. 이는도의 싫어, 비명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뜨겁고 쓴 액체가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비겁한 한숨 섞인 강요 속에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입가로 흘러내린 뜨거운 약물이 여린 피부에 화상을 입혔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일그러진 시어머니와 자신을 붙잡고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남편. 그 순간 지윤이가 가졌던 모든 사랑과 환상 인내는 타버린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지윤이가 그 비 오는 밤 죽기 살기로 집을 탈출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로 들이켜진 약사발은 지윤이의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어놓은 셈이었죠. 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심장은 소금물에 절여진 듯 아리고 아팠습니다. 짐승들,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분노로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윤아, 걱정 마라. 엄마가 있다. 이혼하자. 무조건 이혼해. 엄마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소송 도와줄 테니까. 지윤이는 제 품에서 기절하듯 울다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안색이 백지장처럼 변하고 이마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죠.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 배를 움켜쥔 아이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요. 아이는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창백한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자책했습니다. 왜 진작 저 지옥에서 꺼내주지 못했을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급성 위장염으로 인한 쇼크도 문제지만 혈액 검사 결과가 아주 이상합니다. 의사는 데이터 수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정상인의 수십 배가 넘습니다. 전형적인 약물성 손상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안경을 치켰으며 생소한 화학 용어들을 내뱉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식품이나 약재에서 나올 수 없는 독성 성분들이 검출됐습니다. 혹시 환자가 최근에 출처불명의 민간요법이나 한약을 복용했나요? 그 순간 박 여사가 강제로 먹였다던 그 검은 약사발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돈이 손주 본다고 매일 한약을 달여 먹였답니다. 의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검출된 생물 염기와 중금속 성분들은 한 번의 치사량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축적된 흔적이 뚜렷합니다. 이대로 계속 복용했다면 간부전이나 신부전은 물론 신경계와 생식 능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을 겁니다. 영구적인 손상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아이를 갖기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철퇴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보게 해주겠다며 먹인 그 약들이 도리어 제 딸이 어머니가 될 기회를 영원히 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본건적인 어리석음과 집착이 제 딸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것이죠. 저는 의사에게 모든 검사 보고서와 진단서를 보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제 직무유기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전고, 지윤이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제 많이 놀라게 했지. 그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차마 중독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푹 쉬면 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위 상훈이가 아내가 실종됐다며 신고를 한 모양이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진단서와 입원 서류를 보여주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상훈아, 지윤이 여기 병원이다. 큰 문제는 아니고 장염이라니까 며칠 입원하면 돼. 상훈이는 안도하는 척하며 지윤이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곤 넌지시 말했죠. 지윤이 물건 좀 챙겨야겠는데 내가 지금 네 집으로 갈게. 자네는 출근해야 하니 어머님만 계시면 되겠구나. 사위는 당황한 듯 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준 건 역시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아니, 사부인이 웬일이세요?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지윤이가 입원했는데 챙길 게 많아서요. 며칠 쉴 동안 갈아입을 옷이랑 화장품 좀 가져가려고요. 박 여사는 혀를 차며 기를 터주었습니다. 찌쯧쯧 몸이 그렇게 약해서 원.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건 그 지독한 한약 냄새와 향 냄새였습니다. 거실 한복판의 신상은 여전히 기괴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지윤이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기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제 목표는 주방이었습니다.
아이고, 지윤이가 쓰던 빨간 파우치가 어디 있더라. 어머님, 혹시 전날 정리하시다 주방 서랍 같은 데 두지 않으셨어요. 박 여사가 투덜대며 지윤이 방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본능적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씻지 않은 약탕기가 있었고 옆 서랍을 열자 갈색 종이에 쌓인 약봉지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유독 두툼하고 노란 부적이 붙은 봉지 하나를 낚아채 제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제 남동생 영수에게 연락했습니다. 3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실력자였죠. 제가 가져간 약재를 본 영수의 안색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누님 이거 누가 먹던 겁니까? 지윤이야. 시어머니가 손주 보는 약이라고 1년을 먹였대. 5분 뒤 분석을 마치고 나온 영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약이 아니에요. 마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강력한 신경 독소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약재예요. 게다가 가공도 제대로 안 된 석고 가루에 중금속 덩어리인 웅황까지 섞여 있습니다. 이건 대놓고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겠다는 조합이에요. 특히 여자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자궁 환경을 악화시켜서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계속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반년 내로 신부전이 오고 1년이면 자궁이 완전히 위축됐을 겁니다. 누님,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설계된 겁니다.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가 지윤이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윤이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그 약이 독이었군요 라고 담담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상훈 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다면 그의 무지가 나를 죽일 뻔했다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겠어요. 엄마 나 이제 안 참아.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마지막 대면을 가졌습니다. 상훈이와 박 여사는 영문도 모른 채 나타났습니다. 지윤이는 서류 2장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대학병원의 혈액 동물 검사 결과지와 영수가 작성한 한약 성분 감정서였죠. 상훈이는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마전자 독극물? 이게 왜? 엄마, 이게 대체 뭐야? 박 여사는 글을 모르는지 아들의 반응에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난 모른다. 시골 용한 보살님이 준 약인데 다들 그거 먹고 아들 낳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때 상훈이가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마 믿기 힘든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 역시 젊은 시절 시댁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돼지 우리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당하며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뎌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죄인이라고 평생 세뇌당하며 사신 분이에요. 자기가 당한 고통을 지윤이에게 되풀이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게 지윤이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상훈이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지윤아. 나는 그냥 엄마가 행복해하길 바랐어. 내 효도가 너를 지옥으로 몰아넣었구나. 지윤이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당신들의 그 비틀린 사랑 때문에 내 몸과 영혼은 다 망가졌으니까요. 지윤이는 준비한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박 여사는 합의 내용을 보고 다시 날뛰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파트를 네가 갖고 현금 60%를 내놓으라고? 너희가 우리 아들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하지만 상훈이가 이번에는 어머니를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저 정말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맞선 아들의 모습에 박 여사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 상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위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지윤이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벤 아파트를 팔고 제 집 근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지요. 주말마다 지윤이가 빚어오는 삐뚤빼뚤한 도자기들을 보며 저는 희망을 봅니다. 엄마 도예 선생님이 그러더라. 아무리 부서진 흙이라도 정성껏 주무르고 물을 주고 불에 구우면 다시 태어날 수 있대. 완벽하진 않아도 그건 새로운 작품이 되는 거야. 그 말을 하는 아이의 눈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에게 미래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효도하고 순종하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경계선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한 여자의 가치가 결혼과 출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요. 여자의 진정한 힘은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나옵니다. 지윤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비틀린 효도와 무지한 집착이 낳은 이 비극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거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시어머니, 방관이라는 이름의 가해를 저지른 남편. 그들의 죄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경종과 치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사회적 메시지나 고부 갈등의 심리학적 분석을 담은 후속 글을 작성해 드릴까요?